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의 퇴비더미가 봄까지 잠들고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가 돼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텃밭 가꾸는 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유기물을 그냥 얼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께 겨울은 끝이 아니라 텃밭을 위한 가장 소중한 이른바 검은 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올바르게 쌓은 퇴비더미는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 한겨울에도 내부에서는 문자 그대로 끓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고운 퇴비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방법, 숙련된 정원사들이 사용하는 비결,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을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로 바꾸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용 비료 공장을 짓기 전에 잠시 퇴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퇴비는 단순히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자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 즉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아주 작은 일꾼들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기물을 영양 가득한 부식토 휴머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처럼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먹이, 물, 공기, 그리고 온도입니다. 여름에는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만 겨울철 가장 큰 제한 요소는 당연히 추위입니다. 기온이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 미생물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고 영하로 내려가면 아예 잠들어 버립니다. 겨울 동안 우리의 주된 목표는 퇴비더미 내부에서 미생물 스스로가 열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고온 퇴비화라고 부르는데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퇴비더미 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퇴비화 과정이 멈추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정원사분들이 겨울 퇴비 만들기가 봄이 올 때까지 유기물을 단순히 쌓아두는 창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그냥 던져 넣으면 따뜻해질 때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단순히 주방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퇴비가 아니라 얼어붙고 악취를 풍기는 거대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덩어리는 봄이 와도 해동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겨울 퇴비는 여름 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작동시켜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능동적인 생물 반응기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재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난로를 상상해 보세요. 올바른 연료를 적절한 비율로 끊임없이 넣어 주어야 하는 난로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동적인 보관 방식은 잊으세요. 이제 능동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모든 일은 제대로 된 기본에서 시작하죠. 겨울 퇴비화에서는 그 기본이 바로 장소 선택입니다. 퇴비 더미를 수십억 마리 미생물이 사는 작은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이 미생물들이 최대한 따뜻하고 안락해야 합니다. 겨울 퇴비장의 이상적인 장소는 찬 북풍을 확실히 막아주는 마당 구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창고의 남쪽 벽 아래 또는 튼튼한 담장 뒤가 좋죠. 바람은 온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소중한 퇴비 더미의 온도를 앗아가는 주범이니까요. 게다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겨울 햇볕이 드는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여름 햇볕처럼 뜨겁진 않지만 아주 작은 추가 에너지라도 퇴비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또한 겨울철 퇴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기물을 정기적으로 추가해야 하니까요. 눈이 쌓인 수풀을 헤치고 가야 하는 가장 구석진 곳에 두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위치를 잡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퇴비의 온도를 지키는 일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퇴비화에 있어서 크기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기물이 너무 작게 쌓이면 추운 밤새 완전히 얼어버려서 내부의 발효 과정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퇴비가 스스로 열을 내며 발효하려면 충분한 부피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퇴비 더미를 위한 최소 권장 크기는 1세제곱미터,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5m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 때문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열을 더 오래 간직하고 중심부, 즉 소위 핵콜에서 생성된 열을 훨씬 더 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퇴비 더미의 바깥쪽 21-30cm 정도는 얼어붙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마치 터로처럼 작용하여 뜨거운 핵을 외부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만약 퇴비 더미가 너무 작다면 전체가 완전히 얼어버려서 미생물의 활동이 봄이 올 때까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니 겨울철에도 퇴비화를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아끼지 말고 유기물을 충분히 모아 크고 단단한 더미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겨울철에는 어떤 형태의 퇴비 시설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냥 쌓아놓는 개방형 방식일까요? 아니면 닫힌 상자형 방식일까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퇴비 더미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만들기 쉽고 뒤집기, 섞기도 편하며 크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열을 빨리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닫힌 퇴비함은 특히 두꺼운 나무판으로 만들거나 이중벽 구조인 경우 추위와 바람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외관상으로도 더 깔끔하고 미관상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피가 제한적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내용물을 섞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혹독한 기후에는 종종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상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바로 나무판으로 짜 만든 대형 3단 분리형 퇴비함입니다. 이 방식은 한 섹션에서 유기물을 쌓고 다른 섹션에서는 활발하게 숙성시키며 나머지 섹션에는 완성된 퇴비를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양과의 접촉과 지렁이의 접근을 위해 퇴비함 바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전면 벽은 분리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퇴비를 만드는 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튼튼한 기초에서 시작되는데 퇴비의 기초는 아래쪽 배수와 공기순환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맨 땅 위에, 특히 땅이 이미 꽁꽁 얼어 있다면 절대로 퇴비를 쌓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퇴비가 될 곳의 바닥에는 반드시 10부 20cm 두께의 소위 통기성층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굵은 나뭇가지, 잘게 썬 해바라기나 옥수수 줄기, 혹은 우드칩 등이 이상적입니다. 이 기초층은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퇴비 아랫부분이 무게로 눌려 막히는 것을 방지해서 고온 발효에 필수적인 산소 공급 통로를 확보해 줍니다. 둘째, 갑자기 날이 풀려 해빙이 일어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 층이 배수 역할을 하면서 과도한 수분을 외부로 빼줍니다.
겨울에 퇴비 밑바닥에 물이 고이면 그 퇴비는 10중 8구 산성화되거나 얼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제1규칙을 꼭 기억합시다. 퇴비를 쌓을 때는 거친 유기물로 만든 느슨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통기성 쿠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퇴비화를 성공시키는 비결, 특히 겨울철 퇴비화의 성공 비결은 바로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라는 두 가지 유형의 구성 요소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재료는 질소가 풍부한 모든 물질을 일컫습니다. 이 질소는 미생물에게 연료나 다름없으며 미생물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활발하게 증식하고 열을 발생시키도록 돕습니다. 녹색 재료의 예시로는 채소나 과일 껍질 같은 주방 폐기물, 깎은 잔디, 그리고 가축 분뇨나 새 분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색 재료는 탄소가 풍부한 자원입니다. 탄소는 미생물 자체의 구성 물질이 되는 동시에 장차 만들어질 부식토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 갈색 재료는 퇴비 더미의 구조를 성글고 통기성이 좋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대표적인 갈색 재료로는 마른 낙엽, 집, 톱밥, 나무, 부스러기, 칩, 종이, 그리고 골판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피 비율은 녹색 재료 한 부분당 갈색 재료를 약 두세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녹색 재료가 너무 많아지면 퇴비 더미가 축축하고 끈적거리며 밀도가 높아져서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반대로 갈색 재료가 너무 과하면 분해 과정 자체가 매우 느려지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 퇴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퇴비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퇴비에 필요한 녹색 성분, 즉 질소 성분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주된, 그리고 거의 유일한 공급원은 바로 우리 집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신선한 풀이나 잡초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껍질이 담긴 양동이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이곳에는 채소 및 과일 껍질, 커피 찌꺼기, 차십, 그리고 달걀 껍데기 등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비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면 폐기물을 퇴비통에 넣기 전에 가능한 한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금지 목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육류, 생선, 뼈, 유제품, 그리고 지방은 절대로 퇴비에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기물들은 분해되면서 쥐와 같은 해충을 끌어들이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건강에 위험한 병원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귤류나 바나나 껍질은 다량으로 넣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만약 화학 처리된 것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뚜껑 있는 별도의 용기에 모아두고 집안의 따뜻한 곳에서 시큼하게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잊지 말고 퇴비통으로 비워주십시오. 겨울철 녹색 재료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충분한 양의 갈색 재료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미리 가을부터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 내내 사용할 탄소의 전략적 비축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재료는 바싹 마른 낙엽입니다. 낙엽을 큰 자루에 담아 퇴비통 옆에 보관하세요. 낙엽은 탄소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퇴비의 구조를 좋게 만드는 데도 탁월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재료는 짚이나 건초입니다. 구하실 수 있다면 훌륭한 기본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나무 전지 후 파쇄기로 잘게 부순 장아지도 좋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뭉치거나 퇴비를 산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컬러 인쇄나 테이프가 없는 종이와 판지도 잊지 마세요.
찢은 골판지 상자, 종이 타월, 계란판 등 이 모든 것이 미생물에게 훌륭한 탄소 먹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갈색 재료들을 얼음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퇴비더미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단순히 주방 쓰레기와 마른 낙엽만 섞어서는 충분한 초기 발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시작시키기 위해서는 퇴비 더미를 위한 일종의 성냥 역할을 해줄 강력한 촉진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천연 활성제는 바로 초식 동물의 신선한 분뇨입니다. 소, 말, 토끼의 분뇨는 물론 가금류의 배설물도 좋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들이 이미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퇴비를 쌓을 때 중앙에 한두 양동이 정도의 분뇨만 추가해도 열을 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분뇨를 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점화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비층에 요소 카바마이드르, 나질산암모늄 용액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원예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퇴비화 촉진 제형 특수 생물학적 제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제들에는 퇴비의 연소 과정을 빠르게 시작하도록 돕는 농축된 유효 미생물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퇴비를 쌓아봅시다. 겨울철 퇴비 더미를 제대로 만드는 요령은 마치 층층이 쌓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료를 한데 모아 그냥 한꺼번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층을 번갈아가며 쌓아야 공기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먼저 가지를 이용해 배수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마른 낙엽 같은 갈색 재료를 15에서 20cm 두께로 깔아줍니다. 이 층을 살짝 적셔주세요. 낙엽 위에는 우리가 모아둔 주방 쓰레기 같은 녹색 재료를 회서 7cm 두께로 덮어줍니다. 만약 거름이나 다른 활성제가 있다면 바로 이 단계에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갈색 재료, 그리고 또 녹색 재료층을 쌓습니다. 유기물이 모두 소진되거나 원하는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갈색 재료층을 쌓을 때마다 텃밭 흙을 살짝 뿌려주면 좋습니다. 흙 속에 유익한 토양 박테리아를 퇴비에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퇴비 속에 사는 미생물들에게도 물은 우리에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퇴비 더미가 유지해야 할 최적의 수분 함량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낌은 물기를 아주 잘 짜낸 스펀지와 비슷해야 합니다. 젖어 있긴 하지만 주먹으로 꽉 쥐어도 물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 정도죠. 겨울에는 여름철보다 이 수분을 유지하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건조한 찬 공기가 퇴비 더미를 말려버릴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젖은 퇴비는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할 수 있죠. 따라서 겨울에 퇴비에 물을 줄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로만 주셔야 합니다. 찬물은 퇴비가 간직한 소중한 열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줘야 할까요? 마른 갈색 재료, 즉 낙엽이나 골판지 같은 것을 추가할 때마다 물뿌리개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서 섞어주세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자체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따로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퇴비 더미의 중심부 수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중심부가 건조하다면 막대기 등으로 구멍을 몇 개 낸 다음 그 안에 따뜻한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과 물이 필요하듯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부숙 뜨겁게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호기성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퇴비더미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혐기성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은 악취를 풍기며 부패를 일으키고 열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여름에는 통기를 위해 퇴비를 정기적으로 뒤섞어 주지만 겨울에 자주 뒤섞으면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덜 자주, 그리고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만약 퇴비더미를 푹신한 갈색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올바르게 쌓았다면 공기는 자연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주에 한 번 정도는 조심스럽게 통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더미 전체를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긴 말뚝이나 쇠지렛대 또는 전용 정원 통기 갈퀴를 사용하여 퇴비 맨 밑바닥까지 수십 개의 깊은 구멍을 뚫어주세요. 마치 내부 내용물을 휘저어 주듯이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깊숙이 침투하여 퇴비가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비더미의 중심에서 미생물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소중한 열을 지키려면 반드시 단열을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마치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의 바이오 반응기를 보호해줄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겨울철에 가장 훌륭하고 자연적인 단열재는 바로 눈입니다. 눈이 충분히 쌓이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퇴비통 주변과 위에 커다란 눈더미를 만들어주세요. 눈은 다공성 구조 덕분에 훌륭한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20-30cm로 두께의 눈 아래 온도는 바깥 기온보다 훨씬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라면 다른 재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퇴비통 사방을 마른 낙엽이나 짚을 채운 자루로 꼼꼼하게 둘러싸주세요. 헌담요, 카펫, 스티로폼 조각 또는 어떤 종류의 단열재든 괜찮습니다. 퇴비 더미 위쪽은 루핑 같은 방수 자재나 어두운 색의 비닐로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열 효과뿐만 아니라 겨울 햇빛을 흡수해 추가적인 열을 얻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이는 노력이 헛되지 않고 퇴비화 과정이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0mm 이상의 긴 탐침이 달린 특수 퇴비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시로의 온도계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도계를 퇴비 더미의 가장 중앙에 꽂아놓고 몇 분간 그대로 두세요. 내부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65도 사이에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겨울 퇴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바로 주요 분해 작업을 수행하는 고온성 박테리아에게는 최적의 활동 조건입니다. 만약 온도가 40도 미만이라면 퇴비화 과정이 둔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녹색 재료나 수분 또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퇴비 더미가 과열되어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더미를 살짝 뒤섞어 주거나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겨울철 퇴비를 만들 때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수분 과다입니다.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이 미생물 활동에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름과 똑같이 퇴비 더미에 물을 주거나 마른 재료로 층층이 섞어주지 않고 수분이 많은 주방 쓰레기를 무작정 넣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퇴비 더미 표면에서의 증발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그 결과 퇴비화 과정에 있던 재료는 축축하고 무거운 진흙처럼 변합니다.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물이 공극 속의 산소를 밀어내면서 혐기성 부패 과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겨울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심한 추위가 닥치면 이 질척한 덩어리가 단단한 빙하처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어버린 빙하를 녹여서 퇴비화 과정을 봄이 오기 전까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은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분이 많은 주방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수분을 흡수하는 마른 갈색 재료를 항상 층층이 추가해 주십시오. 수분은 퇴비화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과도함은 겨울 퇴비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실수와는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바로 갈색, 즉 탄소질 재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정원사들이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나 부산물을 열심히 퇴비 더미에 가져다 놓으면서도 그 옆에 포대에 담아둔 마른 잎, 짚 또는 종이 같은 갈색 재료로 덮어주기를 잊거나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퇴비통에는 온통 녹색 덩어리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와 탄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퇴비 더미는 단단하고 끈적해지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호기성 분해, 즉 산소 분해 대신 산소가 없는 혐기성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곧 소중한 질소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의 퇴비는 제대로 발열하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썩거나 시큼하게 변질될 뿐입니다. 결국 봄에 얻게 되는 것은 잘게 부서지는 좋은 퇴비가 아니라 밭에 놓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끈적하고 악취가 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 갈색 재료의 전략적 비축분을 항상 가까이에 두시고 새로운 폐기물을 추가할 때마다 층층이 쌓는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갈색 재료는 녹색 폐기물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퇴비 더미가 얼어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낙담해서 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얼어붙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비의 양이 너무 적거나 수분이 과도하거나 혹은 열을 내는 뜨거운 질소원 연료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만약 퇴비 더미가 작다면 서둘러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신선한 유기물, 특히 거름이나 닭똥 같은 것을 넉넉히 추가하고 눈으로 단단히 덮어 보온해 주세요. 하지만 퇴비가 아예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면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쇠지렛 대를 이용해 이 얼음 덩어리 중앙에 깊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 구멍에 끓는 물이나 아주 뜨거운 물을 몇 양동이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의 얼음핵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붓자마자 즉시 강력한 활성제를 구멍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신선한 가축 분뇨나 요소 혹은 따뜻한 물에 녹인 특수 미생물 제제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퇴비 더미를 두꺼운 보온재로 덮어주세요. 이 방법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원예 용품점에서는 퇴비화를 빠르게 돕는 수많은 바이오 제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저온에서도 작동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제품들이 겨울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모든 바이오 제제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그 미생물의 효소를 농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조사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생물학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 미생물들도 퇴비 속의 야생 미생물들처럼 휴면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꽁꽁 얼어붙은 퇴비 더미에 이 제제들을 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제들은 퇴비화 작업을 막 시작할 때, 즉 퇴비 재료를 처음 넣을 때 시작제 스타토만으로서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 퇴비더미 내부 온도가 5도에서 10도 이상 올라갈 때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 넣으면 미생물 활동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발열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EM 기술, 유용 미생물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이 좋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조제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겨울철 퇴비 속 지렁이와 다른 유익한 생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죽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현명한 생명체들은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지렁이와 무척 추동물들은 퇴비 더미 아래, 얼지 않는 더 깊은 토양층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뜨거운 겨울 퇴비 더미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퇴비 더미의 위쪽이나 측면은 얼어붙을 수 있지만 따뜻하게 발열이 계속되는 중심부에서는 생명 활동이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이러한 퇴비 더미의 중심부를 파헤쳐 본다면 놀랍게도 활동적이고 활기찬 지렁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끊임없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마치 얼음 사막 속에 있는 따뜻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퇴비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퇴비 더미가 단순한 생물 반응기를 넘어 이로운 토양 생물들에게는 진정한 겨울철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결과를 언제쯤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겨울 퇴비가 완전히 숙성되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는 전적으로 퇴비 속에서 미생물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겨울 내내 퇴비 더미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 농사 시즌이 시작되는 4월이나 5월에 이미 완숙 퇴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종을 심는 시기에 맞춰 가장 신선한 퇴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완숙된 퇴비의 징후는 여름에 만든 퇴비와 동일합니다. 색깔은 짙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야 하며 푹신하고 부슬부슬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냄새는 비 온 뒤 숲속 흙처럼 기분 좋은 향이 나야 합니다. 굵은 가지 같은 극히 일부의 거친 재료를 제외하고는 퇴비에 들어갔던 원재료의 형태가 눈에 띄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퇴비화 과정이 활발하지 못하고 더미가 주기적으로 식었다면 봄에는 아마 미완숙 반 완숙 퇴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 반숙 퇴비는 멀칭용으로 사용하거나 온상 따뜻한 흙을 만들 때 밑거름으로 깔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의 땅이 더욱 비옥해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겨울에도 퇴비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가능한 것을 넘어 굉장히 흥미롭고 보람찬 과정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겨울철 여러분의 퇴비 더미는 단순히 방치하는 창고가 아니라 자체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활발한 바이오 반응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열, 습도, 통기성, 그리고 질소와 탄소의 올바른 균형이라는 법칙이죠. 물론 여름철 퇴비화보다는 약간의 노력과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충분히 값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느린 속도로 숙성되는 겨울 퇴비가 오히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여름의 뜨거운 열기처럼 귀한 성분들이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이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봄의 작물에게 강력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텃밭에 진정한 검은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정원과 텃밭을 위한 새로운 꿀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퇴비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봄까지 잠재우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